고급 주택가의 한적한 골목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재환 회장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정각,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사돈 어른이 대체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시는 걸까? 재환은 속으로 되뇌었다. 평소 교류가 많지 않았던 사돈 최진석이 이처럼 자택으로 초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에서 내린 재환은 잠시 집을 올려다보았다. 2층짜리 양옥집은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정원의 가을 장미들이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평화롭고 아늑해 보이는 집이었다.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곧바로 열렸다. 사돈어른. 최진석의 목소리가 환하게 터져 나왔다. 최진석은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가득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최진석의 아내가 현관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최 여사는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환한 미소로 재환을 맞이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건강은 여전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회장님께서도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발끝으로 전해져 왔다. 아버님. 계단에서 며느리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와 긴 치마 차림으로 내려왔는데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하윤아, 오랜만이구나. 네, 아버님. 뵙고 싶었어요. 오늘 아버님 오신다고 해서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윤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며 재환의 외투를 받아 정성스럽게 걸었다. 그러고 보니 민호 녀석이 요즘 바쁘다고 하던데 괜찮으냐? 네. 검찰청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잠시 후 거실 탁자 위에는 정갈하게 차린 다과상이 준비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 정성껏 깎은 사과와 배, 그리고 고급 한과까지.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었다. 차를 마시며 이어진 대화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 날씨 이야기, 건강 문제, 최근의 경기 걱정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한참 담소를 나누던 중 하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잠시 주방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른들끼리 편히 이야기 나누세요.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최진석이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돈어른, 실은 오늘 중요한 부탁이 있어 모셨습니다. 재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계단 쪽으로 가시면 바로 보입니다. 최진석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재환은 천천히 일어나 계단으로 향했다. 그러다 계단 중간쯤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며느리 하윤의 것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재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접시에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하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칠어졌다. 재환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주방 쪽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하윤이 한 여자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맞은 여성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될 걸 왜 일을 두 번 만들어? 정말 답답하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여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고 재환은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재환의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다. 순간 35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동그랗고 선한 눈, 작고 오똑한 코, 얇은 입술.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재환의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성적으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 하윤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재환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계단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화장실로 들어간 재환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여러 번 씻어냈지만 마음의 동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진정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다독여봐도 가슴 한편에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윤이 보여준 그 냉혹한 모습 또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재환은 다시 거실로 내려갔다.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최진석은 그의 달라진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저 좀 피곤해서요. 재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그 이후부터 최진석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주방 쪽에 쏠려 있었다. 새로운 유통사업 분야인데 회장님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진석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재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석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재환은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집중이 잘 안 되는군요. 재환의 말에 최진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은 한편으로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재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 여사가 아쉬운 듯 말했다. 벌써 가시게요? 저녁이라도 함께 드시고 가시지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요. 다음에 꼭 함께 식사하시지요. 현관으로 나서는 길에 재환은 자연스럽게 주방 쪽을 힐끗 돌아봤다. 그 여자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는 뒷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재환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업권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돈어른. 몸조리 잘하십시오. 그날 밤 재환의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재환은 낡은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재환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표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펼쳤다.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사진 속에서 어린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다. 아내 윤수희도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아. 재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자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분명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강렬한 느낌은 대체 무엇일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확인해 봐야겠다. 재환은 사진첩을 꽉 끌어안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문제는 방법이었다. 사돈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가사도우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하윤에게 그 가사도우미에 대해 묻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하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윤 부장이라면 윤태식? 20년 넘게 자신을 보좌해온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자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재환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아직 고요했다. 8시 30분이 되자 윤 부장이 들어왔다. 55세의 윤태식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였다. 회장님, 어인일이십니까? 안색을 보니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윤 부장은 재환의 피곤한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윤 부장, 중요한 할 얘기가 있네. 네, 회장님. 윤 부장이 문을 닫고 재환의 책상 앞 소파에 앉았다. 윤 부장, 혹시 서연이 기억하나? 윤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윤 부장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워졌다.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네. 재환은 천천히 어제 사돈집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윤 부장은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그 여인이 정말 그렇게 닮았단 말씀이십니까? 윤 부장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나왔다. 너무 닮았어. 이상할 정도로. 마치 재환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탓이었다. 마치 서연이가 자란 모습 같았네. 윤 부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럴 가능성은 나도 알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재환이 고개를 돌려 윤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네. 윤 부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가사도우미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네. 그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하는 시간을 좀 파악해 주게. 윤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오후, 윤 부장이 재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재환은 긴장된 얼굴로 윤 부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회장님, 파악했습니다. 그 가사도우미는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집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입주 가사도우미인 셈이죠. 재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입주라니. 그럼 언제 밖에 나오는가? 아주 가끔 장을 보러 나올 뿐인 것 같습니다. 언제 장을 보러 나가는지 알 수 있나? 그게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환은 결심을 굳혔다. 며칠 더 지켜봐 주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을 나오면 바로 내게 연락 주게. 내가 직접 그쪽으로 가겠네.
윤 부장은 재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다. 재환은 오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 독일에서 온 바이어들과의 미팅이었다. 이 계약은 회사의 향후 3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건으로 계약 규모만 해도 500억 원이 넘었다. 회장님, 독일 측에서 호텔에서 출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0분 후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히 알렸다. 재환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마음을 다잡았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 독일 바이어들이 회의실에 도착했다. 키가 큰 금발의 베르너 부장과 안경을 쓴 중년의 슈미트 이사였다. 재환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베르너 부장님, 슈미트 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장님.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실 대형 테이블에는 계약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재환은 통역사와 함께 상세한 계약 조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팅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재환의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을 울렸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발신자가 윤 부장이었다. 재환의 심장이 순간 멎을 뻔했다.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재환이 휴대폰을 들었다. 독일 바이어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환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회장님, 지금 나왔습니다. 윤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출발하셔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베르너 부장이 물었지만 재환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 나가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500억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자리를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이 계약은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재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다. 이 계약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독일 바이어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이 회장님, 저희는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환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을 나섰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재환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손이 떨려 차 키를 제대로 잡기조차 어려웠다. 차에 시동을 걸며 재환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내 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검은색 제네시스는 서울 시내를 가르며 질주했다. 30분 뒤 재환의 차는 한 동네의 재래시장 앞에 멈췄다. 시장의 정겨운 공기가 물씬 풍겨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 냄새와 갓 손질한 생선의 비린내가 뒤섞여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다. 재환은 시장 입구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 멀리 채소 가게 앞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보였다. 손에는 낡은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재환의 심장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다.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게 재환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시장 바닥의 물기가 구두 밑창에 스며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사돈집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줍게 숙인 어깨, 조심스럽게 물건을 만지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안녕하세요. 재환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확 들었다. 동그란 눈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렸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당황한 말투로 대답했다. 재환은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눈썹과 콧날의 모양, 입술의 윤곽까지 모든 것이 서연과 일치했다. 혹시 하윤이 댁에서 일하시죠? 저는 하윤이 시아버지입니다. 재환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몸을 움츠렸다. 아, 네.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재환은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긴장하는구나.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서 그런 거겠지. 자연스럽게 풀어줘야겠어. 아, 놀라셨군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걸어서. 재환이 더욱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더욱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완전히 경계하지는 않는 듯했다. 우리 며느리가 항상 고맙다고 하더군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재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 네. 그녀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전히 재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시선은 계속 바닥이나 장바구니를 향했다. 발끝으로 바닥의 작은 돌멩이를 건드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재환은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다. 시장 상인들이 자꾸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 서서 얘기하려니 불편하시죠? 날도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차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재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손짓으로 시장 입구 쪽을 가리켰다. 저 멀리 작은 카페에 따뜻한 불빛이 아늑해 보였다.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빨리 들어가 봐야 해서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 끝이 떨렸다. 잠깐이면 됩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재환이 더욱 온화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그녀는 잠시 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만요. 작은 카페는 시장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70년대 가요가 정겹게 울려 퍼졌고 갓 내린 원두커피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재환은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가장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꽉 안고 있었다. 뭘 드시겠어요? 재환이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아무거나.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따뜻한 차 2잔 주세요. 재환이 카페 주인에게 주문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가 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마치 그 온기에서 위안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한 모금을 마신 후 살짝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환이 부드럽게 물었다. 미영, 최미영이에요.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미영, 서연이가 아니구나. 재환은 살짝 실망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다. 미영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재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네. 미영이 고개를 살짝 들며 대답했다. 언제부터 하윤이네 집에서 일하셨어요? 재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요. 미영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지 않았다. 마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는 옛날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옛사랑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멜로디가 묘하게 애틋했다. 미영 씨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재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다.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족. 미영이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그 단어를 반복하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눈빛이 흐려졌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에 계세요? 재환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다. 그 순간 미영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흔들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아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40대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말투였다.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고개를 더욱 숙이며 어깨를 움츠렸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웅크렸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내 딸이 확실해. 순간 카페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다. 라디오 소리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커피 머신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다. 오직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재환의 귓속에 울려 퍼졌다. 재환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무렵 재환은 젊은 사업가였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비록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윤수희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 하지만 한 가지, 첫째 딸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부부는 서연을 더욱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서연은 비록 또래보다 말이 늦고 행동이 어눌했지만 그 순수한 미소만으로도 집안을 환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 행복은 1989년 5월의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아내 수희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서연은 집 앞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평소처럼 안전해 보이는 오후였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놀이터 앞에 멈췄다. 두 명의 남자가 내려 서연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사탕 줄까? 엄마가 찾으신다고 하던데 같이 가자. 서연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믿었다. 수희가 빨래를 다 널고 내려왔을 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수희의 절규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부터 재환과 수희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경찰에 신고했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후 밤 전화가 걸려왔다.
재환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재환이지? 딸 찾고 싶으면 돈 준비해.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였다. 재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우리 딸, 어디 있습니까? 다치지는 않았죠? 5천만 원 준비해. 3일 후에 다시 연락한다. 경찰에 알리면 딸은 다시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끊어졌다. 재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1989년 당시 5천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다. 하지만 재환은 주저하지 않았다. 회사 자금을 동원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환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경찰은 비밀 작전을 제안했다. 저희가 숨어서 범인을 덮치겠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재환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거래 당일 밤 한강 마포대교 아래는 짙은 정적이 흘렀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재환은 돈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다. 경찰들은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밤 12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돈 가져왔나? 우리 딸은 어디 있습니까? 먼저 딸을 보여주세요. 돈부터 내놔. 확인하고 딸 데려올 테니. 바로 그때 경찰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범인들은 당황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이 자식이 경찰을 불렀어. 범인들은 차에 뛰어올라 도주했다. 경찰차들이 뒤를 쫓았지만 미로 같은 강변도로에서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돈도 잃고 딸도 찾지 못했다. 그 후 6개월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연의 행방은 묘연했다. 범인들도 딸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내 수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마다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재환도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1년 후 수희가 쓰러졌다. 딸을 잃은 충격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좀 찾아줘요. 우리 딸. 수희는 병상에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재환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다. 꼭 찾을게. 꼭 찾아올게. 하지만 수희는 2년 후 딸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어린 아들 민호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빠, 누나는 어디 갔어요? 누나는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단다.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재환은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카페의 따뜻한 온기가 재환의 뺨을 스쳤다. 눈앞에는 여전히 미영이 앉아 있었다. 재환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외모, 나이, 지적장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버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카페 입구에서 들려왔다. 재환과 미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윤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을 훑쳐내렸다. 미영은 하윤을 보는 순간 몸을 바짝 움츠렸다.
찻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마치 천둥 소리를 들은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웅크렸다. 하윤아. 재환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줌마, 왜 여기 있어요? 하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영에게 물었다. 평소 재환에게 보여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영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장바구니를 가슴에 꽉 안고 몸을 떨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미영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마치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아이 같았다. 아, 내가 우연히 만나서 차 한 잔 사주고 있었다. 재환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미영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무언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시선이 테이블 위의 찻잔들을 훑어본 후 다시 재환과 미영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셨군요.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줌마, 빨리 가요. 하윤이 미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손길에는 조금의 부드러움도 없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재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35년 만에 찾은 딸을 눈앞에서 다시 놓쳐버리는 기분이었다. 아버님, 저희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미영 씨, 다음에 또 뵙지요. 재환이 간신히 말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미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하윤에게 끌려가듯 카페를 나갔다. 하윤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재환은 텅 빈 카페에 혼자 남았다. 여전히 따뜻한 차향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미영이 앉았던 자리의 찻잔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서연아. 재환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다. 카페를 나선 재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손이 떨려 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뭔가 있어.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 아이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어.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공포 그 자체였다. 그리고 하윤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없었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시선. 하지만 아직 그 여성이 서연이라는 확실한 법적 증거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재환은 휴대폰을 꺼냈다. 윤 부장, 나일세. 네, 회장님. 윤 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한 일이 생겼네.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재환은 서재에서 윤 부장을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점점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암울하게 보였다. 30분 후 윤 부장이 서재로 들어왔다. 재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신지요? 앉게. 재환이 소파를 가리켰다. 윤 부장이 앉자 재환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확인한 후 확신했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윤 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재환의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DNA 검사를 해야겠네. 어떻게든 접근해서 DNA 검사를 할 만한 것을 구해와주게.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어.
재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재환의 피 말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잠들기가 어려웠고 잠이 들어도 자꾸만 깨어났다. 꿈속에서는 계속 5살 서연이가 나타났다. 때로는 웃으며 그를 향해 달려왔고 때로는 울면서 도움을 청했다. 아빠, 왜 안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서연이 물었다. 재환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윤 부장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재환은 참지 못하고 윤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에서 안 나온다고? 네. 일주일째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도 다른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재환은 전화를 든 손이 떨렸다. 회장님, 며느님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난 후 재환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사무실에서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윤아, 나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약간 당황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저번에 사돈 어른이 제안하신 사업건 말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구나. 내가 사돈 댁으로 가마. 아, 그 사업건 말씀이시군요. 하윤의 목소리가 더욱 당황스러워졌다. 응. 언제 시간이 괜찮으실지 한번 여쭤봐 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재환은 기다렸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몇 시간 후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사업건요. 아버지가 요즘 좀 바쁘시다고 하세요. 여유가 생기시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시네요. 재환은 그 말을 들으며 직감했다. 이것 또한 핑계라는 것을. 그렇구나. 알겠다. 전화를 끊은 재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서연이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재환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재환의 시선이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물렀다. 검은 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검사가 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 순간 재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민호라면 혹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검사인 아들이라면 법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아났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망설임이 밀려왔다. 3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 누나가 병으로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해야 했다. 게다가 그 누나가 아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야 했다.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이야기까지도. 재환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입김으로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졌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모든 길이 막힌 지금 민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재환은 결심을 굳히고 책상으로 돌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아빠다. 지금 당장 좀 와주겠니? 급한 일이다. 전화를 끊은 후 재환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셨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1시간 후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37세의 민호는 검사답게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고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는 그 눈빛에는 언제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살폈다. 재환의 얼굴이 평소보다 무척이나 지쳐 보였다. 민호야, 앉아라. 민호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재환은 민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뭔데 그렇게 심각하세요?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재환은 잠시 망설였다. 35년간 가슴에 묻어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목구멍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호야, 혹시 누나 기억나니?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재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네.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재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민호야. 그게 재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꽉 쥐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네. 민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누나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재환이 더욱 명확하게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누나는 죽지 않았어. 유괴당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유괴요? 유괴당했다고요? 재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3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너한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너무 어렸고 너마저 상처받을까봐. 미안하다, 민호야. 재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민호는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다. 35년간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재환이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였다. 최근에 내 누나를 찾은 것 같다. 찾으셨다고요? 어디서요?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에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어렸다. 그게 하윤이네 집안에 가사도우미로 있는 것 같다. 뭐라고요?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윤이네 집에 가사도우미로요? 응. 사돈댁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가사도우미가 내 누나 서연이인 것 같다. 민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너무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살아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 누나가 자신의 장인, 장모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니. 심지어 민호는
그 집에서 몇 번 그 가사도우미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어지러워요. 이게 대체 무슨... 민호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아버지, 정말 확실한 건가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DNA 검사를 해봐야 100% 확실하겠지만 아버지는 거의 확신한다. 재환은 시장에서 만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하윤이 나타나 그녀를 데려간 일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민호는 말 한마디 없이 들었지만 얼굴 표정은 시시각각 변해갔다. 그런데 문제는 하윤이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다는 점이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DNA 검사를 하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어. 사업을 핑계로 만나보려 했지만 그것도 막혔다. 재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검사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아버지,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일단 그분이 누나라는 법적 증거가 없고 제 아내가 그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태라 법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저는 아직 제 아내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윤이는 저에게 완벽한 아내였어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환은 아들의 말을 이해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아내를 갑자기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야? 재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확신한다. 그 가사도우미가 내 딸, 내 누나라고. 민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무언가를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다. 아버지,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방법? 재환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여행 가고 싶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일만 하고 처가에는 신경도 안 써준다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가족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재환은 민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럼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아버님께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내가 아버님을 찾으면 그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 있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날부터 며칠간은 집에만 계셔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마시고요. 민호야. 재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알겠다. 조심하마. 재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정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환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희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4박 5일 일정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고맙다, 민호야. 그리고 아버지, 하윤이가 아버님에 대해 묻더군요. 그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도 조심히 움직여 주세요. 알겠다.
조심하마. 전화를 끊은 후 재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곧 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재환은 서재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갑작스럽게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마이너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재환은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가사도우미가 현관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재환은 미리 가사도우미에게 일러두었다. 혹시 누군가 찾아오면 출장 갔다고 말하라고. 누구세요? 가사도우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이에요. 아버님 계세요? 재환의 심장이 순간 멎을 뻔했다. 가사도우미가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출장 가셨는데요? 재환은 급하게 책장 옆 장롱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좀 가져왔는데 놓고 갈게요.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가사도우미가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하윤이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재환은 숨을 죽이고 장롱 뒤에 숨어 있었다. 하윤이 집안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그리고 2층까지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 확인하러 온 거구나. 재환은 확신했다. 음식을 가져온 것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재환이 정말 집에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참 후 하윤이 내려왔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돌아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이 나간 후에도 재환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 있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야. 재환은 확신했다. 하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린 저녁이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재환은 차에서 내려 최진석의 집 앞에 섰다. 평소와 다르게 집은 완전히 적막했다. 재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고 입안이 바짝 말랐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현관으로 다가가 벨을 눌렀다. 딩동. 벨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재환은 몇 초를 기다린 후 다시 벨을 눌렀다. 딩동, 딩동.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재환은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다. 재환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미영 씨, 혹시 계세요? 재환이 더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0분이 넘게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재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거 위험한데. 재환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때 민호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재환은 곧장 윤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부장, 나일세. 지금 여기 서연이가 살고 있는 집에 와 있네. 이쪽으로 지금 당장 와주게.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재환은 집 주변을 빠르게 돌아보았다. 집 뒤쪽으로 돌아가자 작은 골목이 있었다. 담장이 있었지만 그리 높지는 않았다. 70세의 나이에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재환은 주저하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 주차된 작은 승용차가 있었다.
재환은 그 차를 밟고 올라섰다. 무릎이 떨리고 팔에 힘이 없었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으윽!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담장 위로 몸을 올렸다. 정장 바지가 찢어졌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담장에서 뛰어내린 재환은 뒷마당에 조용히 착지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집 뒤쪽 창문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작은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재환은 재킷을 벗어 손에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 유리를 눌렀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이웃들이 들을 만큼 크지는 않았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재환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걸었다. 미영 씨, 서연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재환은 1층을 하나씩 살펴봤다. 거실, 주방, 화장실. 모든 곳이 비어 있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각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침실, 서재, 다용도실.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다. 재환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곳으로 데려간 건 아닐까? 이제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아빠가 왔어. 어디 있니?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재환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놓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때 작은 방 침대 끝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의 무언가가 있었다. 다른 바닥과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재환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져보았다. 이게 뭐지? 손으로 누르자 살짝 움직였다. 재환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니 정사각형 모양의 덮개 같은 것이었다. 설마. 재환이 덮개를 들어 올리자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실이었다. 재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이 좁아서 몸을 웅크리고 내려가야 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환경은 끔찍했다. 벽지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고 눅눅한 습기 냄새가 진동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매우 열악해 보였다. 그리고 지하실 끝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재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아. 재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작은 방 안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연아. 재환이 큰 소리로 불렀다. 그 순간 방 안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바싹 밀착시켰다. 으악! 미영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떨고 있었다. 재환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재환이 데리고 나가려고 다가가자 미영이 더욱 몸을 움츠렸다.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맞아요. 미영이 어눌한 말투로 말했다. 재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아니에요. 하윤이가 화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영이 계속해서 거부했다. 재환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미영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무서워요. 아무도 너를 혼내지 않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재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달랬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다. 하윤이가 오면. 미영아. 재환이 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하윤이는 다시 안 와. 영원히 안 와. 그 말을 들은 미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하윤이는 멀리 갔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미영이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정말 안 와요? 응, 정말 안 와. 이제 안전해. 재환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나가자. 여기보다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가자.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재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재환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서연아. 재환이 미영을 꽉 끌어안았다. 미영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서연이가 누구예요? 미영이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재환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 재환이 미영의 손을 잡고 지하실에서 나왔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윤 부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회장님. 윤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재환을 바라봤다. 그리고 재환 옆에 서 있는 미영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영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미영이 또다시 몸을 움츠렸지만 재환이 달래서 진정시켰다. 윤 부장은 미영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미영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순순히 따랐다. 회장님,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맙네. 최대한 빨리 부탁하네. 윤 부장이 차를 타고 떠나자 재환은 미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이제 따뜻한 우리 집으로 가자. 정말 하윤이 안 와요? 정말이야. 이제 안전해. 재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차에서 내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2층 양옥집이 그녀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집이었다. 정원의 가로등이 따뜻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집 전체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겨나왔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집이야. 이제 내가 살 집이기도 하고. 재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영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넓은 현관홀,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우와, 정말 커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너무 화려한 공간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였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내 집이기도 한데. 재환이 미영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영은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 계단의 우아한 원목 난간, 발밑에 부드러운 카펫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재환이 집에서 가장 전망 좋은 방인 안방문을 열었다. 킹사이즈 침대, 넓은 창문, 아늑한 소파와 책상까지 갖춘 호화로운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미영은 문턱에서 멈춰섰다. 입이 벌어진 채 방 안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가 제 방이라고요? 응, 내 방이야. 이렇게 큰 침대에서 저 혼자 자도 돼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지하실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지내던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물론이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단다. 정말, 정말 예뻐요. 미영이 순수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렴. 재환이 말했다. 저, 쉬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앞으로는 일 안 해도 돼. 마음껏 쉬고 놀아도 돼. 재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미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재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럼 푹 쉬어라.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꾸나. 재환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다. 3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곧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재환이 문을 다시 살짝 열었다. 당연히 가도 되지. 저기 문이 화장실이란다. 물 마셔도 돼요? 응, 뭐든지 마셔도 돼. 냉장고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단다. 재환은 그 모든 질문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왔다. 얼마나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살았으면 모든 행동에 허락을 구하는 걸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재환은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옆방에 신경이 쓰였다. 딸이 잘 자고 있는지,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1시 재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가 미영이 있는 방문 앞에 섰다. 귀를 조심스럽게 문에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보았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잘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재환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재환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딸과 함께하는 첫날 밤을 보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했다. 오전 8시 휴대폰이 울렸다. 윤 부장이었다. 재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환의 손이 떨렸다. 99.99% 일치입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재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정말로 돌아온 것이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전화를 끊은 재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 35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재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이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재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재환의 기척을 느끼고 딸이 살짝 눈을 떴다. 재환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죄송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녀가 과민 반응을 보였다. 몸이 움츠러들고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괜찮아, 괜찮아. 재환이 급히 다가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무 잘못 안 했어. 자도 된단다. 그녀가 조금 진정하자 재환은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얘야, 너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그녀가 불안한 눈으로 재환을 바라봤다. 내가 내 아빠란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재환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저씨가 제 아빠라고요? 응, 정말이야. 내가 내 진짜 아빠야. 정말, 정말 제 아빠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그럼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에 재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5년간 부모를 기다렸을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 목구멍이 메어왔다. 저 혼자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미안해. 재환이 딸을 꽉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이제는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정말 아빠 맞죠? 딸이 재환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다. 정말이야. 서연아. 서연이요? 서연이가 누구예요? 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이서연. 이서연. 서연이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다. 예뻐요. 이서연. 응.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그날 점심 재환은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돼지고기를 볶고 신 김치를 넣어 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했다. 35년 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우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서연이 부엌으로 와서 신기한 듯 구경했다. 끓어오르는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맛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렴.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렸다. 재환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자, 많이 먹어라. 서연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재환이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급하게 먹으면서도 계속 재환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재환이 다독여 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재환은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최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했다. 서연아,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니?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자. 뭘 좋아하는지 같이 찾아보는 거야.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여기 정원에 예쁜 꽃들이 많아. 나중에 같이 구경하러 갈까? 정말요? 저 꽃 좋아해요. 그래.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예쁜 꽃들이 아주 많단다. 재환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행복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재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서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재환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빠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된단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렸을 때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괴 당시의 기억 파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다.
무서웠어요. 어떤 아저씨들이 산에 저를 버렸어요. 그런데 서연이 말을 멈췄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서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산에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셨어요. 저를,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재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미영이라고, 최미영이라고 하셨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 성이 최 씨였구나.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산에서 살았는데 좋았어요. 꽃도 많고 새소리도 들리고 서연의 눈에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다. 많이 아프셔서 그리고 할머니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혼자가 돼서 무서웠어요. 재환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서연이 코를 훌쩍거렸다. 누가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일하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재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갔다. 그래서 갔어요. 최진석 씨 댁에. 네. 서연이 말을 망설였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기억인 듯 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재환이 다독여 주었다.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때렸어요. 그 한마디에 재환의 온몸이 굳어졌다. 누가 때렸어? 최진석 아저씨가. 그리고 아줌마도. 하윤이도.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왜 때렸을까? 재환의 목소리도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일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서연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남은 것만. 차가운 것만. 재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35년간 딸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아. 재환의 목소리가 메었다. 하윤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서연이 몸을 움츠렸다. 저한테 말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굶어 죽는다고. 재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때린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남자. 재환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집에 자주 드나드는 남자는 아들 민호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그럴 리가 없었다. 혹시 이 사람이니? 재환이 휴대폰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서연이 사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재환은 안도했다. 다행히 민호는 아니었다.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그 남자도 하윤이랑 포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서연이 민호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도 하윤이랑 포옹했어요. 둘 다요. 재환의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하윤이 두 남자와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연아, 그 남자. 그 무서운 남자가 언제부터 왔었니? 하윤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요. 대학교? 재환은 계산해 보았다. 그렇다면 민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남자 이름 혹시 아니? 상우라고 불렀어요. 재환은 조상우라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재환이 딸을 꽉 끌어안았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낸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재환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까요? 절대 없어. 아빠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재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동시에 분노도 들끓었다. 딸을 그토록 괴롭힌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었다. 서연아, 이제 푹 쉬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네. 좀 피곤해요. 그럼 방에 가서 쉬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재환이 서연을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침대에 누운 서연을 보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감사해요, 아빠. 서연이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재환은 서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최진석 부부와 하윤의 학대, 그리고 조상우라는 남자의 폭행, 하윤의 불륜까지. 재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이제는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 한편 민호는 4박 5일의 가족여행 내내 아버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지금쯤 만나셨을까? 혹시 위험한 일은 없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여보,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오니 너무 좋네요. 하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진석 부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응, 좋았어. 민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민호는 휴대폰만 쳐다봤다. 시계바늘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20분,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호야, 여행은 잘 다녀왔니? 재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깊은 감정이 억눌려 있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네, 아버지. 민호가 하윤을 흘긋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너라. 혼자서. 재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벅찬 감정이 숨어 있는 듯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묘한 기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민호는 현관벨을 눌렀다. 재환이 직접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민호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다. 깊은 피로감과 동시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들어오너라, 민호야. 재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확실히 느꼈다. 집안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 공기 중에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숨을 죽이고 물었다. 재환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공했다, 민호야. 정말이에요?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아이를 구해냈다. 그리고 재환이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이었다. DNA 검사도 했어. 99.99% 일치한다. 내 누나가. 확실해. 정말 내 누나가. 민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가 어려웠다. 누나가. 정말 우리 누나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만나고 싶니?
당연하죠. 지금 당장. 재환이 2층을 향해 부드럽게 소리쳤다. 서연아, 내려오너라. 민호가 왔단다. 계단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여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민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연아, 내 남동생 민호란다. 재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소개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동그랗고 맑은 눈이 민준과 마주쳤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민호구나. 안녕. 서연이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누나. 민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무릎이 후들거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야 했다. 정말 잘생겼네, 우리 동생.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민호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누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민호야, 자세한 얘기를 해주마. 재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셋은 소파에 둘러앉았다. 재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과 서연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환이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상우라는 남자가 있었어. 조상우요? 민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검사 특유의 직감이 발동하고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 더 있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재환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민호가 서연을 바라봤다. 그 조상우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들, 돈 얘기 같은 거. 민호와 재환이 서로를 바라봤다.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호야, 재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민호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다. 반드시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민호야, 내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잖니. 당연히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게 믿을 만한 동료가 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누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정말 괜찮아질까? 서연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네, 반드시요. 앞으로는 아무도 누나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민호는 서울중앙지검의 동료인 박진우 검사를 찾아갔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박진우는 민호의 설명을 듣고 즉시 분노를 터뜨렸다. 일단 감금, 폭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들도 샅샅이 파헤쳐보자. 박진우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최진석 측에서도 즉시 맞불을 놓았다. 재환을 주거침입과 납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고소했다고요? 민호가 분노했다. 박진우 검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 전면적인 수사를 할 명분이 생겼거든. 경찰이 최진석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지하실이 발견되었다. 그곳에서 나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 썩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벽에 새겨진 절망적인 손톱 자국들까지. 이건 명백한 감금이야.
박진우가 지하실을 둘러보며 분노했다. 서연의 증언도 결정적이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일관성이 있었고 구체적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상우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유명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였고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였다. 그리고 수사팀이 조상우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진석, 하윤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재환의 회사인 태상그룹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 발견된 것이다. 하윤과 조상우는 오랜 연인 관계였고 최진석 일가와 함께 재환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하윤, 조상우, 최진석, 최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재환과 민호가 나란히 앉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이하윤, 조상우, 최진석, 그리고 최 여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감금, 폭행, 사기, 기업 탈취 미수 등의 혐의로 하윤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징역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그녀는 법정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계획적인 범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다. 조상우 역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완전히 주저앉았다. 최진석 부부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고맙다, 민호야.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집에 돌아온 재환과 민호는 2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을 찾았다. 서연아. 재환이 부드럽게 불렀다. 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단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재환이 딸을 꽉 끌어안았다. 우리가 평생 지켜줄게. 민호도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35년 만에 되찾은 진짜 평화가 깃든 얼굴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재환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랍에서 사직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이미 며칠 전에 작성해 둔 것이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빠. 서연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들어오렴, 서연아. 뭐 하세요? 재환이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았다. 아빠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왜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딸 서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재환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35년간 함께하지 못했잖니. 이제라도 아빠가 온전히 서연이만을 위해 살고 싶구나. 재환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재환은 부사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임직원들은 놀랐지만 재환의 결심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었다. 며칠 후 재환이 서연과 민호를 불렀다. 서연아, 민호야. 오늘 중요한 곳에 가야 한다. 어디요? 엄마한테 가는 길이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인사는 드릴 수 있단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로 향하는 길, 서연은 긴장한 듯
재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재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사랑하는 아내 윤수이라고 새겨진 묘비 앞에 가을 국화가 곱게 피어 있었다. 여보, 재환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다. 우리 딸,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 기다렸지? 이제야 데려와서 미안해. 서연이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서연이에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는 듯 했다. 아빠가 정말 잘해줘요. 이제 무서운 일도 없어요. 민호도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누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묘소를 떠나며 재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재환과 서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재환은 서연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싶었다. 서연아, 영화관 가본 적 있니?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오늘 가보자. 영화관에 들어선 서연은 눈이 동그래졌다. 우와, TV보다 훨씬 커요. 거대한 스크린을 보며 감탄했다. 극장의 웅장함, 고소한 팝콘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다. 아빠, 여기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응. 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야. 영화가 시작되자 서연은 완전히 스크린에 빠져들었다. 큰 화면과 웅장한 음향에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 순수한 반응을 보며 재환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40이 넘도록 영화관 한 번 못 와봤다니. 이제라도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어느 날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다. 메뉴 골라보렴. 재환이 메뉴판을 건네주자 서연은 신중하게 들여다봤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다 시켜서 먹어보자. 정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음식이 나오자 서연은 또 한 번 감탄했다. 우와, 정말 예뻐요. 먹기 아까워요.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재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아빠, 저기 가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서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모든 행동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다. 아빠,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어떤 영화 볼까? 코미디요. 웃긴 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줄도 알게 되었다. 재환은 서연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도 마쳤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민호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또한 전문 돌보미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케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제 서연이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재환이 민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누나를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어느 날 저녁 재환이 서연과 민호를 불렀다. 서연아, 민호야. 아빠가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단다. 무슨 일인데요? 서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너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재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가 많이 괜찮아지면 꼭 그분들께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응.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민호가 나섰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이냐? 당연하죠. 누나를 살려주신 은인인데. 다음 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묘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실종 당시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서연도 기억을 더듬어 단서를 제공했다. 첫 번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허탕이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지역, 양평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다. 이 길, 익숙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정말? 네. 저 산 모양이 기억나요. 마을 이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최 씨 노부부 말씀이시군요. 한 2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이 하나를 키우고 계셨어요. 정말입니까? 네.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정말 예뻐하셨죠. 재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혹시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죠. 공동묘지에 도착해 이장이 가리킨 곳에는 소박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최민식, 김순자라고 새겨져 있었다. 서연이 묘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재환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서연이 아빠 이재환입니다. 재환의 목소리가 메었다. 너무 늦게 찾아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서연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간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아빠 찾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호도 깊이 고개를 숙여 절했다. 누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였다. 재환이 깊이 절하며 말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재환이 일어섰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은빛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